그날따라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굳은 비가 그치고 모처럼 쨍하게 갠 하늘을 보니 70평생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날은 집에만 있기 아깝지요. 저는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 벽에 걸린 장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인철이네 집에 반찬이라도 해다 줄 요량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혼잣말을 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 민혁이를 떠올리니 절로 힘이 났습니다. 그 녀석이 유독 제 솜씨로 만든 멸치볶음을 좋아했거든요. 바삭하게 볶아 달콤한 물엿을 입히면 오독오독 씹어 먹으며 할머니 최고를 외치곤 했지요. 그 소리 한번 듣자고 낡은 유모차를 개조한 장바구니를 끌고 나서는 제 신세가 처량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마음 많은 부자였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또 있겠어요. 북적이는 시장에 들어서니 활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싱싱한 오이소박이 담가요. 3개 1,000원. 오늘 들어온 고등어가 기름이 자르르하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들이 정겨운 음악처럼 들려왔어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요. 저는 곧장 10년 넘게 다닌 단골 생선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나왔어요. 오늘 좋은 거 뭐 있어요? 제 목소리에 생선을 다듬던 박 사장이 고개를 번쩍 들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용주 언니 오셨네. 오늘 물 좋지, 그럼. 새벽에 갓 들어온 갈치가 아주 번쩍번쩍해요. 우리 민혁이 줄 건가? 그럼 우리 강아지 구워줘야지. 살 통통한 놈으로 한 마리만 줘요. 그리고 우리 아들놈은 얼큰한 찌개를 좋아하니까 동태도 한 마리 실한 놈으로 골라주고. 알았어요, 언니.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골라드려야지. 박 사장은 펄떡이는 은갈치를 얼음 위에서 꺼내 신문지에 야무지게 싸주었습니다. 덤으로 미더덕 한 줌을 툭 얹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이게 바로 시장 인심 아니겠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음 목적지인 채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애호박이랑 두부를 사고 며느리 정은이가 그나마 먹는 시금치도 한 단 샀어요. 며느리는 입이 짧아 제가 해준 반찬에 좀처럼 젓가락을 대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나니 어깨가 뻐근해 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손을 놀릴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조심조심 걷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막 모퉁이를 돌아서려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젊은 여자와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가 왈칵 쏟아지며 그 여자의 하얀색 블라우스와 제 바지를 동시에 적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양손에 짐이 가득해 제대로 피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큰 것 같아 얼른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아줌마, 눈은 어디다 달고 다녀요.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 후반이나 되었을까 싶은 여자가 잔뜩 찡그린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양손에 짐이 많아서 미처 피하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옷은 제가 세탁비라도. 세탁비? 이게 지금 세탁해서 될 일로 보여요?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서 큰맘 먹고 산 옷인데 완전 망쳐놨잖아요.
어쩔 거예요, 이거. 여자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저희에게로 쏠렸어요.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몇몇 상인들도 가게 앞에서 고개를 내밀고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나도 커피에 바지가 다 젖었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스마트폰 보면서 걷느라 앞을 제대로 안 본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억울한 마음에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아줌마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나이 드신 분이 정말 양심도 없으시네.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려는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너무나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인철이와 며느리 정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일 가게 앞에서 과일을 고르다 이쪽의 소란을 보고는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면 이 억울한 상황을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이 수모 속에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철아, 정은아. 제가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인철이와 정은이의 시선이 정확히 저에게로 향했어요. 아들 인철이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젊은 여자와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을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이 어미 좀 도와다오. 제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어요. 인철이가 제 쪽으로 몇 걸음 떼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정은이가 인철이의 팔을 와락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시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제 귀에 똑똑히 박혔어요. 어머니, 쪽팔리게 왜 이러세요? 쪽팔리게.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을 구겼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그냥 가요, 여보. 우리가 낄 일이 아니잖아.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 그래도 어머니가. 인철이가 잠시 망설이는 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설마 저를 이대로 버려두고 가진 않겠지.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자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정은이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인철이는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들은 제 아내의 손에 이끌려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악을 쓰던 젊은 여자의 목소리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외면하고 사라지는 그 장면만이 제 눈앞에서 느리게, 아주 느리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행상부터 식당일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억척같이 살아온 이유도 오직 하나 아들 인철이 때문이었어요. 그 아들이 장성해서 번듯한 며느리까지 얻어 가정을 꾸렸을 때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참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아들에게 저는 길바닥에서 10이나 붙는 쪽팔린 늙은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며느리에게는 엮이면 귀찮아지는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것이고요. 저를 노려보던 젊은 여자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흥미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양손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에게 먹일 반찬거리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고 바지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이 가장 무겁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턱 막혔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간 바로 이 자리에서 초라한 눈물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겨우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장바구니를 끄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시장 바닥을 긁으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존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긴 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시장에서의 일이 마치 악몽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를 향해 삿대질하던 젊은 여자의 악에 받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외면하고 돌아서던 아들 내외의 싸늘한 뒷모습?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제 뇌리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양손에 들린 비닐봉지들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동태와 손주가 잘 먹는 갈치, 며느리가 그나마 입에 대는 시금치. 이것들을 사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렀던 제 모습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식과 손주를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바지에 묻은 커피 자국은 끈적하게 말라붙어 불쾌한 감촉으로 계속해서 제 존재를 일깨웠지요. 이게 지금의 내 꼴이구나. 시장 바닥에서 자식에게 버림받고 더러운 얼룩이나 묻히고 다니는 초라한 늙은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기엔 제 마음속 분노가 너무나도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서러움 같은 감정은 그 차가운 분노 아래에 갇혀버린 지 오래였어요. 대신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엄마라는 이름의 굴레,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인철이의 엄마로, 민혁이의 할머니로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오직 이용주, 나 자신으로 살아가리라.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짐의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지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벽에 걸린 큼지막한 액자였습니다. 5년 전 아들 내외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최고급 호텔에서 비싼 돈 들여 찍은 사진이었지요. 물론 그 돈도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과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사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었지요. 내 아들이 저렇게 예쁜 색시를 얻어 가정을 꾸렸구나. 대견하고 또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사진 속 웃음은 제게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행복해 보이는 얼굴 뒤에 늙은 어미를 쪽팔리다며 시장 바닥에 내팽개칠 수 있는 냉혹함이 숨어 있을 줄이야. 저는 들고 있던 짐들을 현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벽으로 다가가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묵직한 액자를 품에 앉아 그 무게가 마치 제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액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낡은 겨울 이불과 철진한 옷가지들이 쌓여 있는 그곳에 저는 액자를 뒤집어서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 볼 일 없을 거라는 듯 아주 깊숙이 말이지요. 액자가 사라진 벽에는 못자국만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장에서 사온 생선과 채소들을 모두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음식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들을 요리해서 먹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 음식들에는 제 수치심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찬장에 있던 라면 하나를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편안했어요. 누구의 입맛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차린 첫 번째 식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지도 않고 깊은 잠을 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옅게 분칠도 했지요.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갈 참이었습니다. 집을 나서 곧장 향한 곳은 동네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저를 맞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려고요.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번호 바꾸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요즘은 스팸 전화 때문에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요. 새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제 대답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써온 제 모든 인연이 얽혀 있는 전화번호를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인처리를 키우며 억척같이 장사하던 시절부터 쓰던 번호였어요. 그 번호에는 제 삶의 고단함과 기쁨, 슬픔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끊어낼 때가 온 겁니다. 직원이 건네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새로운 유심칩을 받아드는 순간 저는 마치 무거운 족쇄에서 풀려나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만의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새로 받은 유심칩을 낡은 스마트폰에 끼웠습니다. 전원을 켜자 잠시 후 개통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에서 카톡 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인철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카톡 차단하는 걸 깜빡했네요.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되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걱정? 이제 와서 걱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저 녀석에게 있단 말인가. 시장 한복판에서 어미를 버리고 갈 때는 조금도 걱정되지 않았던 모양이지. 저는 인철이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습니다. 며느리 정은이와 손주 민혁이까지 세 식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놀이공원이라도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물론 제게는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었지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인철이의 프로필 화면에서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사용자를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창이 떴지만 제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며느리 정은이의 프로필도 찾아 똑같이 차단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제게 어떤 메시지도 보낼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제 방식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소리치고 싸우는 대신 저는 가장 조용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그들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겁니다. 태블릿 PC의 전원을 끄고 나니 집안에는 다시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랜만에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들 내외의 카톡을 차단한 후 며칠 동안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를 찾는 전화도 저를 귀찮게 하는 메시지도 없었지요.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오늘은 아들네 집에 무슨 반찬을 해다 주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차려 먹고 제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의 모든 시계를 아들 내외에게 맞춰놓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고 오는 시간, 제 하루는 온통 그들의 일정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늦잠을 자도 괜찮았고 점심을 건너뛰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밀린 신문을 정독하기도 하고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소설책을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니 제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조금씩 거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리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며칠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후 내내 집 안대 청소를 하고 난 뒤였어요. 땀을 씻어내고 시원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며 거실에 앉아 있는데 딩동하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직감했지요. 굳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지 않아도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벽에 걸린 인터폰 수화기만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인철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옆에는 분명 며느리 정은이도 함께 있겠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번에는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랑 얘기 좀 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반성이나 미안함 대신 짜증과 다그침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 오만함에 속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라. 제 차가운 대답에 며느리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내 더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전화번호는 왜 허락도 없이 바꾸시고 카톡은 왜 차단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장에서의 일은 그저 별일 아닌 늙은 시어머니가 유난을 떠는 일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희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날 시장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갔을 때 우리 인연도 거기 버려진 거다. 그러니 돌아가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의 단호한 태도에 크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지요. 잠시 후 아들 인철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 오해라니, 세상에 그런 새빨간 오해도 있단 말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무엇을 오해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인터폰 전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연결이 끊어지고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썩어 문드러진 인연의 고리를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제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평온했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외로움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혼자 늙어가다가는 정말 고독한 노인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주민복지관 9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래교실, 서예반, 탁구교실.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유독 제 눈길을 끈 것은 왕초보 스마트폰 활용반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기계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도 전화나 받고 카톡을 보내는 용도로만 겨우 사용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안내문을 보는 순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쭈뼛거리며 사무실 문을 열자 친절해 보이는 사회복지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스마트폰 활용반에 등록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접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 정말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첫 수업이 있던 날,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대여섯 명 앉아 계셨어요. 다들 저처럼 기계를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젊은 남자 강사님이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앱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하나씩 따라 하다 보니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스마트폰이 조금씩 만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어렵네. 나는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데 그쪽은 잘 되나 봐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저와 동갑내기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방금 성공한 와이파이 연결 방법을 그분에게 알려주었어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이 와이파이 그림을 누르시면 돼요. 어머, 정말이네. 고마워요. 나는 박춘자예요. 그쪽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용주입니다. 그것이 박 여사, 춘자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춘자 씨는 성격이 아주 활달하고 시원시원했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복지관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춘자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용주 씨는 자식들 다 출가시켰어요?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다들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 춘자 씨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들 하나 있는데 요즘은 좀 바빠서요. 저는 얼버무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춘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을 느꼈어요.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스마트폰 활용반의 단짝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나 같이 점심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춘자 씨 덕분에 제 세상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지하고 있던 제 마음의 빈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과 어울려 지내며 제 삶은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반에서는 사진을 예쁘게 찍고 편집하는 법을 배웠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찾아 듣는 재미에도 푹 빠졌지요. 더 이상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달아가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정은이는 제가 이대로 평온하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직접 찾아와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작정한 듯 했어요. 그들이 꺼내든 무기는 바로 하나뿐인 손주, 민혁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 수업을 마치고 박 여사님과 함께 복지관을 나서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복지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 인철이의 차였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정은이 혼자였습니다. 정은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제 쪽으로 다가오려다 제 옆에 있는 박 여사님을 보고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목표를 바꾼 듯 박 여사님에게로 다가가 말을 걸더군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일부러 못 본 척하며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님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동네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박 여사님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주 씨, 어제 복지관 앞에서 만났던 젊은 사람 말이야. 용주 씨 며느리 맞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용주 씨가 많이 보고 싶다고. 자기들이 철이 없어서 큰 실수를 했는데 염치가 없어서 용주 씨한테 직접 말을 못하겠다고. 특히 손주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하는데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 박 여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정은이는 저를 직접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자 마음 약한 제 친구를 이용해 저를 흔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손주라는 제가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는 카드를 꺼내 들고서 말이지요. 박 여사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주 씨, 내가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주는 무슨 죄가 있겠어. 애가 할머니를 얼마나 찾겠어. 화가 나더라도 손주 봐서라도 한 번쯤은 마음을 푸는 게 어떨까 싶어서. 착한 박 여사님은 정은이의 눈물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진심 어린 걱정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정은이는 제 주변 사람들마저 자신의 계략에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 아이 제 손주 맞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제 강아지죠.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밤마다 그 아이 얼굴이 아른거려서 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제 말에 박 여사님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님, 정말로 그 어미가 제 손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 할미를 시장 바닥의 구경거리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다며 저를 버리고 갔던 그 순간 그 여자는 민혁이 할머니의 자존심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친 거예요. 이제 와서 손주를 방패 삼아 연락하려는 속셈, 너무 뻔하지 않나요?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은이의 위선적인 태도를 더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요. 하지만 그 순수한 아이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 어미의 생각은 아주 불순해요. 저는 거기에 노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박 여사님도 다음번에 또 그 여자가 찾아오거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 확고한 태도에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지요. 저는 그 따뜻한 온기에 잠시 울컥했지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와 손주에게 들어갔을 돈을 아껴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겁니다. 마침 박 여사님이 스마트폰 활용반 친구들과 함께 근교 온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저는 여행 같은 거 한 번도 안 가봐서. 제가 망설이자 박 여사님은 제 등을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용주 씨, 뭘 그런 걸 걱정해. 이제부터 가면 되지. 늙어서 무슨 여행이냐고? 아니야, 늙었으니까 더 가야지. 더 늙기 전에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인생 뭐 있어? 박 여사님의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에서 돈을 일부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저를 위한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예쁜 옷을 사고 편한 신발도 한 켤레 장만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여행 당일 저희는 복지관 앞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뜨끈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간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방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들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온천 근처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울긋불긋 피어난 꽃들 사이에서 박 여사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말했어요. 자자, 다들 여기 모여봐요. 우리 인생 사진 한번 남겨야지. 저희는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찍다 보니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왔어요. 박 여사님은 제게 다가와 둘이서도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활짝 핀 장미꽃을 배경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용주 씨, 너무 예쁘게 나왔다. 이거 당장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요. 맨날 우중충한 풍경 사진만 해놓지 말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올려놔야지. 다른 사람들도 용주 씨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다 봐야 해. 박 여사님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 사진을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이용주와 완벽하게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저의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이용주니까요. 박 여사님과 온천 여행을 다녀온 뒤로 제 삶은 꽤나 다채로워졌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꾸자 복지관 친구들 사이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요. 다들 어쩌면 그렇게 곱게 나왔냐며 모델 뺨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은 기분에 하루 종일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인철이를 키우는 동안 제 사진첩에는 온통 아들 사진뿐이었으니까요. 제 독사진은 아마 아들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찍은 것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삶의 재미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박 여사님과 함께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한 생활 도예 수업을 듣고 온 참이었어요. 흙을 조물거리며 제 손으로 직접 그릇을 빚는 일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삐뚤빼뚤한 밥그릇을 보며 박 여사님과 한참을 웃다 보니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마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을 씻고 제가 직접 빚은 찻잔의 향긋한 국화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평화롭기 그지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전화번호를 바꾼 뒤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 광고나 스팸 전화일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울리던 전화벨이 곧 끊어지겠거니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한번 끊어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다시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구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복지관이나 박 여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은 걱정도 들었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이제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 제 아들 인철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제 평화를 다시 깨뜨리러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반가움이나 놀라움 같은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 냉담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내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드려서.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어요. 어머니 도움이 꼭 필요해요. 용건만 말해라. 나는 바쁜 사람이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애써 찾은 평온이 다시 흔들리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고를 냈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제 잘못이 커서요. 다친 사람이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해서 합의금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요. 당장 다음 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저 경찰서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들은 거의 울먹이며 읍소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과 공포,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들의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내 아들이 큰일이라도 당한 줄 알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부터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겠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하소연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가 마음이 약해져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제가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돈도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테니 제발. 아들의 구차한 변명이 이어지는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철아, 내 어머니, 내가 너희들 돈 나오는 기계인 줄 아느냐? 제 차가운 한마디에 아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른 뒤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이 늙은 어미가 쪽팔리다며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너는 그런 아내의 손에 이끌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외면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아쉬우니 어머니 소리가 나오는구나. 너희에게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인 거냐?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돈 달라고 조르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거냐?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예요. 그때는 정은이가 너무 당황해서. 오해? 그만해라. 더는 듣고 싶지도 않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날 시장 바닥에서 똑똑히 봤으니까. 너희가 정말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하듯 나도 그날 너희가 간절히 필요했다. 하지만 너희는 없었지. 그러니 이제 너희가 힘들 때도 나는 없을 것이다. 제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아마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문제는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라.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너의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봐. 그리고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할 정도로 후련했어요. 해야 할 말을 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부당한 요구를 끊어냈다는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오래된 장롱을 열어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통장 몇 개와 남편의 유품인 낡은 시계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겨준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제가 평생 식당일과 행상을 하며 푼 돈을 아껴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 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저는 이 돈을 아들이 장가갈 때 집이라도 한 채 사주려고 혹은 나중에 손주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한 돈이 아니었어요. 오롯이 이용주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앞으로의 삶을 더 값지게 살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낡고 불편한 부엌을 뜯어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 부엌은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쓰던 30년도 더 된 낡은 싱크대가 전부였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섞여 나왔고 수납장은 문짝이 덜컹거려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지요. 저는 그 부엌에서 삼시세끼 아들과 남편의 밥을 지었습니다.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어요. 제 고단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인테리어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신식의 반짝이는 흰색 싱크대를 골랐어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뜨거운 물도 콸콸 잘 나오는 최신형으로요. 공사하는 며칠 동안은 조금 불편했지만 저는 하루하루 변해가는 부엌의 모습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부엌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칙칙하고 어둡던 공간은 환하고 깨끗한 요리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새로 설치된 싱크대 앞에 서서 반짝이는 수도꼭지를 틀어보았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싱크대를 교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위해 희생만 하던 과거의 제 삶을 뜯어내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새로운 부엌에서 저를 위한 근사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와 정성껏 요리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저는 깨끗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며 살아가리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요. 새 부엌에서 요리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박 여사님과 함께 복지관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따서 나눠 가진 참이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라 그런지 쌉쌀한 깻잎 향기가 유난히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몇 년간 연락이 없었던 신우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이자
아들 인철이에게는 고모가 되는 사람이었지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신우이는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어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잘 지내냐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걸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올케? 요즘 올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신우이는 대뜸 저를 나무라는 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뭘 어째요? 듣자 하니 별일도 아닌 걸로 삐치셔서 애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다 끊으셨다면서요. 인철이가 며느리랑 같이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셨다면서요? 옳게 나이 들어서 그러면 못 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가 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제는 친척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거짓말을 섞어 제 흉을 보고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했겠지요. 인철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옳게도 아시잖아요.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고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데 그런 애들한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등을 돌리시면 어떡해요. 얼마 전에 인철이가 사고까지 냈다는데 올케는 모른 척 하셨다면서요? 정말 너무하세요, 올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신우이는 마치 제가 천하에 둘도 없는 악독한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절을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흥분해서 같이 언성을 높여봐야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혹시 그 이야기 정은이한테 들으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들어요? 애가 하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울면서 말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그러시군요. 그럼 형님은 정은이 말만 듣고 저한테는 자초지종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네요. 제 담담한 지적에 신우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제 말을 다 들으신 후에 정말로 제가 그렇게 매정하고 나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흥분도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쨍하게 맑았던 그날의 날씨부터 아들 내외에게 줄 반찬거리를 사던 제 들뜬 마음, 그리고 예기치 않게 시비가 붙었던 상황까지. 그때였어요, 형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인철이랑 정은이가 나타난 게요. 저는 정말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이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겠지. 적어도 내 편이 되어 주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신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제 아들 팔을 잡아 끌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쪽팔리게 왜 이러세요? 그냥 가요, 여보. 하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인철이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결국 제 어미를 그 시장 바닥에 혼자 내버려 두고 가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신우이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형님,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은 건 그깟 시비가 붙었던 일로 삐쳐서가 아니에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제가 쪽팔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미의 심정을 형님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인철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했을 때 제가 거절한 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 소리를 하는 그 녀석의 이기심을 더는 받아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이제 제 말이 다 끝났는데 형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그게 전부 사실이에요? 정은이가 정말로 올케한테 쪽팔리다는 말을 했어요? 네.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시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나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신우이의 목소리는 충격과 미안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옳게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자초지종도 모르고 올케한테 함부로 말하고. 정말 미안해요, 올케. 괜찮아요, 형님.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니 됐어요. 그날 신우이와의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왠지 모를 허탈감과 함께 희미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추악한 거짓과 소문을 잠재우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에 충분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복지관의 다른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 며느리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신우이가 다른 친척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알렸고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여기까지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진실은 제 편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신우이와의 통화 이후 제 주변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다고나 할까요? 더 이상 저를 비난하거나 훈계하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고 예고 없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지요. 아마도 진실을 알게 된 친척들 사이에서 아들 내외의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에 대해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정을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게 찾아온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이제 오롯이 저의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복지관 친구들과 텃밭을 돌보고 점심에는 박 여사님과 새로 생긴 맛집을 찾아다녔으며 오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편안히 기대 앉아 무심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한 다큐멘터리 채널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제주도의 풍경은 그야말로 숨막히게 아름다웠어요. 검은 현무암 절벽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에메랄드빛 파도,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노랗게 물결치는 유채꽃밭, 가리고 미로처럼 이어진 정겨운 돌잠길의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생을 잿빛 도시의 소음과 매연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헛된 망상이라며 고개를 젓게 만들었어요. 평생 서울이라는 삭막한 도시를 떠나본 적 없는 저로서는 그저 막연한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님 댁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낮에 보았던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텔레비전에서 제주도를 봤는데 어찌나 예쁘던지요.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한 1년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오고 싶어요. 그냥 꿈이지요, 뭐. 저는 멋쩍게 웃으며 김치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 여사님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주 씨, 그게 왜 꿈이야? 지금 당장 하면 되지. 네. 아니, 왜 그게 꿈이냐고. 지금 당장 떠나면 되잖아.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무릎 성할 때 더 늙기 전에 가야지. 우리 제주도 가서 딱 한 달만 살아보고 올까? 박 여사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너무 놀라 눈만 동그랗게 떴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네, 한 달이나요? 저희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요? 집은 어떡하고 짐은 또 어떡하고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망설이자 박 여사님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툭 쳤습니다. 용주 씨는 아직도 걱정이 팔자네. 걱정이. 뭘 걱정해. 요즘은 한 달 살기 숙소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스마트폰 활용반에서 배운 실력으로 한번 찾아볼까? 돈은 그동안 우리가 아껴 모은 걸로 충분하고도 남아. 용주 씨,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야.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고. 평생 자식들 위해서 희생했으면 됐지. 남은 인생까지 그렇게 살 거야? 박 여사님의 호탕한 목소리에는 저를 설득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못할 것도 없는 일이었어요. 아들 내외에게 얽매여 있던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자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하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정말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반에서 배운 실력을 총동원하여 숙소 예약 앱을 켜고 이런저런 조건을 넣어 검색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글씨와 복잡한 화면에 어지러웠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건가 봐. 아니, 이걸 눌러야지 하며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마치 신나는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돌담집, 귤밭에 둘러싸인 아담한 농가, 편의시설이 가까운 신축 빌라. 사진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예쁜 집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저희는 한참을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푸른 바다가 멀리 내다보이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까지 딸린 아담한 돌잠집을 예약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박 여사님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며 저희는 마치 큰 사고라도 친 여학생들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출발하는 날까지의 며칠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마치 첫 수학여행을 앞둔 여학생들처럼 들떠서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가서 화사한 빛깔의 외출복을 사고 발이 편한 운동화도 한 켤레씩 장만했어요. 그리고는 카페에 앉아 제주도에서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올레길 7코스 걷기, 동문시장에서 회 떠먹기, 우도에서 땅콩 아이스크림 먹기, 직접 잡은 해산물로 해물라면 끓여 먹기. 목록을 채워나갈수록 저희의 기대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출발 당일 저희는 복지관 친구들의 환송을 받으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서울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후끈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짠내 섞인 바람에는 낯선 풀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희가 빌린 집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정겨웠습니다. 현무암으로 쌓아 올린 돌담과 정겨운 나무 대문, 그리고 창문을 열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마당에는 주인이 미리 갖고 놓은 듯한 작은 텃밭에 상추와 깻잎이 자라고 있었지요. 저희의 제주도에서의 삶은 그렇게 꿈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육지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신기한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고 박 여사님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떡을 하나씩 사 먹으며 올레길을 따라 해안가를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닷새마다 열리는 동네 오일장에 가서 무태서는 볼 수도 없었던 신기한 생선들과 싱싱한 채소들을 구경하고 상인들의 구수한 제주 사투리를 들으며 흥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장을 봐와서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갓 잡은 갈치로 조림을 하고 내일은 뿔소라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자며 메뉴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하늘을 가득 메운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짓누르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의무감도, 저를 실망시키는 자식에 대한 배신감도 없었어요. 오직 평화와 자유,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저희가 만든 소박한 밥상을 사진에 담아 복지관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리곤 했습니다. 사진을 받은 친구들은 언니들, 완전 신선 노름이네. 부러워서 배 아파 죽겠어요. 나도 당장 비행기 표 끊을까봐. 라며 부러움 섞인 아우성을 쏟아냈지요. 저는 그들의 부러움을 한껏 즐기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주에 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서울에 있는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혹시 또 무슨 안 좋은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누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옳게 잘 지내세요? 제주도 공기는 좋아요? 네, 형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긴 천국이 따로 없네요. 서울은 많이 덥죠? 다행이다. 그런데 옳게 제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시누이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주 민혁이가 수족구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옮아온 모양인데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입안이 다 헐어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아이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아니, 애가 왜 괜찮아요? 많이 아픈가요?
병원은 어디로 갔대요? 네, 꽤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철이랑 정은이가 둘 다 회사를 뺄 수가 없어서 애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은이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인철이는 회사 눈치만 보고 있으니 둘이서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비싼 돈 주고 간병인을 썼다는데 그것 때문에 또 돈 문제로 다투고 집안이 아주 지옥이래요. 신우이의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픈 손주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달려가 뜨거운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헬쑥해진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냉정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공짜 돌보미처럼 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매정하게 외면했지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할머니로서의 본능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올케, 혹시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애가 할머니를 많이 찾는다는데 정은이도 이번에 아주 호되게 당해서 많이 뉘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잠시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야자수 잎을 스치며 사아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냈어요. 저 바람 소리는 제게 괜찮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민혁이가 아프다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서울로 돌아갈 수 없어요. 형님, 제가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또다시 공짜 돌봄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겠죠. 이번 위기만 넘기면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스스로 져봐야 해요.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신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건강을 잘 챙기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주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며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를 통해 아들 내외가 제가 제주도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신우이가 제 뜻을 전했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픈 아이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는 팔자 좋게 여행이나 즐기고 있다며 분노하고 허탈해했다고 해요. 며느리 정은이는 심지어 어떻게 할머니라는 사람이 저렇게 독할 수가 있냐며 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제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행복을 자신들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저는 마지막 남았던 연민의 감정마저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를 뒤로하고 제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박 여사님과 함께 텃밭에서 갓 딴 상추에 흑돼지 삼겹살을 싸먹고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얼큰한 매운탕을 끓여 먹었어요. 푸른 바다를 보며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의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제게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려보는 완벽한 자유 속에서 저는 지난 70평생의 고단함을 모두 씻어내는 기분이었어요. 박 여사님과 함께 웃고 떠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분노와 슬픔의 응어리들은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이제 며칠 후면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떠나기 전날 밤 저희는 그동안 정들었던 작은 돌담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겼습니다. 오일장에서 사온 싱싱한 옥돔을 굽고 텃밭에서 직접 딴 쌈 채소를 곁들여 상을 차렸습니다. 용주 씨, 우리 정말 호강한다. 이게 다 우리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박 여사님이 제주 막걸리를 한 잔 가득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건강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어요. 알싸한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저는 지난 한 달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던 날의 설렘, 낯선 제주 사투리에 어리둥절했던 기억, 해변에서 맨발로 파도를 맞으며 아이처럼 웃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서울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우리 복지관 친구들한테 제주도 옥돔 맛부터 자랑해야겠어요. 좋지. 나는 우리 텃밭에 심을 방울토마토 모종부터 사러 갈 거야. 내년 여름에는 우리가 직접 키운 토마토로 주스 갈아 마시자고. 우리는 마치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어린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곳 제주에서 얻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연장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울에 있는 시누이 명숙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혁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 이 늦은 시간에 걸려온 갑작스러운 전화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예감이 들지 않았어요.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올케.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되물었습니다.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예요? 민혁이는 괜찮고요? 애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철이가 완전히 망했어요. 사기를 당했대요. 올게.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집도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신우이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사기라니, 집이 넘어가다니. 도무지 현실감 없는 단어들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해준 이야기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 인철이가 몇 달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료라는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는 유망 바이오 벤처 회사인데 상장 전에 우리 사주 조합원 자격으로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원금의 대여섯 배는 거뜬히 번다고 속였다는 것이었지요. 인철이가 거기에 눈이 뒤집혀서 퇴직금 중간 정산받은 거랑 여기저기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서 억대의 돈을 전부 그 회사에 쏟아부었대요. 정은이한테는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저지른 일인가 봐요. 그런데 그 회사는 처음부터 투자금만 가로챌 목적이었던 유령회사였고
그 직장 동료라는 인간도 얼마 전 회사 돈까지 횡령해서 해외로 도망가 버렸대요. 옳게? 그래서 지금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분명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빚이 그냥 억 단위가 아니래요. 지금 사는 그 아파트도 담보로 잡혀서 당장 다음 달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애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는데 옳게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내 조카지만 정말 한심해서 제가 가서 등짝이라도 후려쳐주고 싶은데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우이가 이어서 한 말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차갑게 식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옳게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정은이 그의 말이에요. 지금 이 와중에 남편 걱정은 뒷전이고 여기저기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혹시 아주버님이 남기신 유산 같은 건 없는지, 올케가 따로 땅이나 건물을 가진 건 없는지 묻고 다니고 있대요. 글쎄, 작은 어머니한테까지 전화해서는 아주버님이 워낙 성실하셔서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좀 남겨두셨을 것 같다면서 넌지시 떠보더래요. 지금 남편이 중내 사내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걔는. 무서운 애예요. 신우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무너진 슬픔보다 당장 이 위기를 해결해 줄 돈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제가 가진 쌈짓돈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혹시 모를 거액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옳게 혹시 모르니 당분간은 그냥 제주도에 계세요. 걔네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마 올케한테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지도 몰라요. 걔 눈빛을 보니 돈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는 신신당부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제 통화를 듣고 있던 박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용주 씨,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박 여사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박 여사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정말 못된 것들이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재산을 탐내. 지들 잘못으로 망해놓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날 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설렘은 온데간데였고 무거운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어 서울로 보낼 짐을 모두 싸놓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 예약해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들었던 돌담집을 한번 둘러보고 대문 밖으로 나서는데 저희 집 앞에 낯선 렌터카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들 인철이와 며느리 정은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의 경고대로
그들은 결국 저를 찾아 이곳 제주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인철이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사람처럼 수염이 덥수룩했고 퀭하게 들어간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한때는 번지르르 하던 정은이 역시 값비싼 옷과 화려한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러 온 패잔병 같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정은이가 먼저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채 피할 틈도 없이 제 앞에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은이는 돌멩이가 깔린 마당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옆에 있던 박 여사님은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저는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인철 씨 저렇게 무너지게 둘 순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낼 것 같단 말이에요. 제발요, 네. 며느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절박하고 처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눈물 속에서 단 한 톨의 진심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진정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닌 오직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이기적인 절박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 속에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라는 말 대신 우리가 망하게 생겼으니 돈 좀 주세요라는 탐욕스러운 속내가 훤히 비쳐 보였습니다. 제 아들 인철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가 벌이는 이 총극을 말리지도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상황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연기가 제발 먹혀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 하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제 한마디에 정은이는 물론 옆에 있던 박 여사님과 아들 인철이까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꼴사나오니 그만 일어나거라. 너의 그 눈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탐욕을 위한 것이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제 말에 정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전부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싸늘하게 지나쳐 굳게 닫힌 집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길바닥에서 소모적인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들어오너라.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제 말에 아들 인철이와 며느리 정은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눈짓으로 나는 나가 있을까? 하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제 새로운 삶의 증인이 되어줄 친구가 함께 있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거실의 작은 나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주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하지만 식탁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찬물을 올려 네 사람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따라주자 며느리 정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 저의 이런 침착한 태도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모양이었어요. 자, 이제 이야기해 보거라.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먼저 침묵을 깨자 며느리 정은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준비라도 해온 것처럼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는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눈물과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아들 인철이는 순진해서 남에게 잘 속는 착한 피해자였고, 그녀 자신은 그런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어디에도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긴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반박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찻잔을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반응 없는 태도에 정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애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이대로는 못 살아요. 민혁이는 어떡해요? 애를 길바닥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 돈으로 빚만 해결하면 저희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네, 어머니. 정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다시 엎드릴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들 인철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제게 한 첫 번째 제대로 된 사과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저희는 나쁜 놈들이에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고 필요할 때만 어머니를 찾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평생 일해서라도 어머니 돈은 꼭 갚을게요. 제발 이 못난 아들 한 번만 구해주세요. 인철이는 끝내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로 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잠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저며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다시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거실을 울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울음을 그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제 생애 가장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철아, 정은아, 너희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지 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겠지.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지금 느끼는 그 절박함과 막막함을 나도 똑같이 느꼈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 바로 그날 시장 바닥에서였다. 사방이 적들인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던 그 순간, 나도 너희처럼 기댈 곳이 간절히 필요했다. 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했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쪽팔린 존재로 만들고 가버렸다. 너희는 너희 손으로 직접 너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을 무너뜨린 거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도움을 요청할 자격은 더더욱 없지. 나는 너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너희의 어리석은 실수를 닦아주는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 이 돈은 너희에게 버림받은 이 늙은 어미가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쓸 돈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통장은 제가 가진 돈의 극히 일부가 들어있는 비상금 통장이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과 손주가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마냥 보고 있을 만큼 매정한 어미는 아니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다시 탐욕스러운 희망이 이글거렸어요. 이 안에 약간의 돈이 들어있다. 너희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 하지만 좋은 변호사를 사서 너희를 속인 그 사기꾼을 잡거나 당장 급한 빚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게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 돈으로 재기를 노리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든 이제 그건 너희의 인생이다. 그리고 이 돈을 받는 순간 너희와 나의 인연은 이걸로 완전히 끝나는 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건 도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동정이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식탁 위에 놓인 통장과 저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기대와 희망이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제주도 집을 떠난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제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낸 기분이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제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굳이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길에 시누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옳게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준 돈으로 변호사를 샀을 테고 서로를 탓하며 지긋지긋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제주에서의 한 달이라는 꿈 같은 시간을 마치고 서울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텅 빈 집에 들어서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고요함이 더없이 아늑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고른 반짝이는 새 부엌과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왕국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에 돌아온 저는 박 여사님과의 약속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시 텃밭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을 작은 크기로 분양받아 박 여사님과 함께 우리만의 작은 농사를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일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서로에게 물어가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흙을 뚫고 빼꼼히 고개를 내민 작은 새싹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손주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만큼이나 벅차고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는 상추와 깻잎, 방울토마토와 고추를 심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저희의 정성을 먹고 자란 채소들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탐스럽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따고 있었어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 지금 정말 행복하구나.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미움과 원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밉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아픈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지도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하루는 텃밭을 가꾸고 복지관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소소한 행복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해방은 그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그들의 불행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롯이 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누군가의 엄마와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의무감의 감옥으로부터의 안전한 해당. 저는 마침내 그것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용주 씨, 뭘 그렇게 혼자 웃어? 좋은 일 있어? 제가 방울토마토를 입에 넣고 웃고 있자 박 여사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날이 너무 좋아서요. 따사로운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잘 익은 방울토마토를 하나 더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가꾼 제 새로운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직 이용주, 나 자신으로서 제 앞에 펼쳐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나 자신이었으니까요.